장칼 국수집 창가에서 홍옥선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누군지 알고 접근한 거예요? 한석중이 씁쓸하게 웃으며 젓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요, 사돈. 그 한 방이 그렇게나 절실했으니까요. 홍옥선의 눈빛이 순식간에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좋아요. 그럼 나도 솔직해지죠. 한결이 그 아이는 내가 데려가 키우겠어요. 방금 전까지 다정하던 국수집의 온기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늙은 두 부모가 어린아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쩌다 이토록 서슬퍼렇게 맞서게 된 것일까요? 늦은 오후의 장칼 국수집은 손님이 드문 한산한 시간이었습니다. 홍옥선이 문을 밀고 들어와 창가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반질반질 윤이 나는 명품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녀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리듯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벌가 안주인으로 살아온 세월 동안 이렇게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낡은 국수집에 홀로 앉아있는 순간이 그녀에게는 뜻밖의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 냄새와 낡은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속에서 그녀는 잠시 회장이라는 무거운 이름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리고 한석중이 들어섰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껏 멋을 부린 차림새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매단이 해지고 구두 뒤축이 달아 있었습니다. 그는 빈자리를 찾아 두리번거리다가 창가에 앉은 홍옥선을 발견하고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분명 낯선 얼굴인데도 어딘가 익숙한 기운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홍옥선도 그 순간 알 수 없는 미묘한 정적을 느꼈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인데 왠지 모르게 오래전 어디선가 스쳐 지나간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내 고개를 돌려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지만 등 뒤로 느껴지는 남자의 눈길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침 주인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다가와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손님 죄송한데 지금 빈 테이블이 저 자리밖에 없어서요. 합석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석중이 능청스럽게 웃으며 홍옥선 쪽으로 다가섰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여사님? 제가 밥 한 그릇 먹는 동안만 신세 좀 지겠습니다. 이 나이 먹고 국수 한 그릇 얻어먹겠다고 서서 기다릴 수도 없고 말입니다. 홍옥선은 잠시 망설였지만 굳이 거절할 이유도 없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석중이 태어난 척 맞은편에 앉으며 어색하기 짝이 없는 첫 대면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국물 냄새가 자욱한 좁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서로를 슬쩍슬쩍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홍옥선은 이 남자가 어쩐지 불편하면서도 밉지 않았고 한석중은 이 여자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첫눈에 직감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두 갈래의 호기심이 김이 오르는 국수 그릇 위에서 조용히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한석중은 국수를 후루룩 넘기면서도 슬며시 말문을 텄습니다. 여사님, 이 자리 제가 앉아도 될지 아까부터 눈치가 보였습니다. 혼자 조용히 드시는데 웬 낯선 놈이 끼어들어서 말입니다. 홍옥선은 별말 없이 고개만 살짝 저었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무심한 몸짓 하나에도 한석중은 이 여자의 품이 넓다는 것을 읽어냈습니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낯선 이와의 합석에 눈살부터 찌푸렸을 텐데 이 여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홍옥선 역시 이 남자가 어딘가 허술하면서도 밉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값비싼 척 꾸민 옷차림과 달리 손등에는 오래 고생한 사람 특유의 거친 마디가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그 어긋난 모습이 오히려 사람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아무런 목적 없이 마주 앉은 밥상이 낯설고도 편안하다는 것을 그 순간 처음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주문한 국수가 나오자 한석중이 후루룩 한 젓가락을 집어먹고는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이 집 국수 맛이 아주 예술입니다. 여사님, 이 동네 이런 숨은 맛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넉살 좋게 말을 붙이며 국물 한 숟갈을 크게 떠넘겼습니다. 입가에 국물이 묻는 것도 개의치 않고 오래 굶은 사람처럼 개걸스럽게 먹으면서도 그의 눈은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홍옥선은 처음엔 대꾸도 없이 젓가락질만 했습니다. 낯선 사람과 밥상을 마주하는 일 자체가 그녀에게는 불편했습니다.
평생 사람을 가려 만나고 곁을 쉬이 내주지 않으며 살아온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한석중의 스스럼 없는 너스레는 이상하게도 사람의 경계를 슬그머니 무너뜨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계산도 없어 보이는 그 웃음이 도리어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헐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조용해서 가끔 옵니다. 홍옥선이 짧게 답하자 한석중이 반색하며 무릎을 쳤습니다. 역시 사람이 좀 알고 살 줄 아셔야 이런 데를 찾는 겁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죄다 번쩍번쩍한 데만 찾아다니느라 이런 진짜 맛을 몰라요. 여사님은 아주 뭘 아는 분이십니다. 그의 걸쭉한 입담에 홍옥선의 입가에 저도 모르게 옅은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석중은 마주 앉은 이 여자를 예리하게 뜯어보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걸린 시계 하나만 해도 웬만한 사람 몇 달 월급은 될 물건이었고 몸에 밴 말투와 자세에는 오래 다듬어진 품위가 배어 있었습니다. 무심코 국물을 뜨는 손끝에서도 창밖을 바라보는 눈매에서도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여유가 흘렀습니다. 이 여자 보통 내기가 아니야. 한석중은 속으로 재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겉으로는 순박하기 그지없는 웃음을 지으면서도 그의 눈빛만은 사냥감을 노리는 짐승처럼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는 국수 그릇 너머로 홍옥선의 표정 하나, 손짓 하나를 놓치지 않고 눈에 담았습니다. 여사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런데 혼자 오실 분 같지가 않아서요. 한석중이 짐짓 궁금한 척 물었지만 사실 그는 이미 그 답을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능글맞게 웃고 있었습니다. 홍옥선은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회사를 하나 맡아 하고 있어요. 홍옥선이 대수롭지 않게 답하자 한석중은 짐짓 놀란 척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이고, 그럼 사장님이시네. 어쩐지 아까부터 그냥 분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사장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위라는 것을 그는 이미 다른 경로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옥선은 이 남자가 자신의 정체를 알아채지 못했다고 여기며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회장이라는 이름 앞에서 사람들이 짓는 그 굳은 표정, 계산 어린 눈빛을 이 남자에게서는 볼 수 없었으니까요. 많이 드세요. 여기 국수는 곱빼기가 제격이에요. 그녀가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건네자 한석중은 기다렸다는 듯 그릇을 비우며 너스레를 이어갔습니다. 좁은 식탁 위로 낯선 두 사람의 경계가 한 겹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홍옥선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언제 이렇게 낯선 사람과 편하게 웃어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회사를 지켜내느라 그녀는 평생 누구도 함부로 믿지 않고 늘 칼끝 같은 긴장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시숙들과 친척들의 농간 속에서 회사가 몇 번이나 쪼개지고 병합되는 동안 그녀는 웃음을 잃었고 곁을 잃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격식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툭툭 던지는 한석중의 농담은 뜻밖의 숨통이 되어 주었습니다.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홍옥선이 국물을 한술 뜨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조그맣게 일 하나 하고 있죠. 한석중은 그 조그맣게라는 말에 속으로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저런 여자가 하는 조그만 일이 얼마나 큰 것일지 그는 이미 짐작하고도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더 천진하게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에이, 겸손도 병입니다, 여사님. 한석중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딱 보면 압니다. 여사님 같은 분이 그냥 조그만 일 하실 분입니까? 아무나 이런 기품이 나옵니까? 타고나야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저 같은 놈은 백날 흉내 내도 안 나와요. 그는 제 처지를 스스로 낮추며 능청스럽게 웃었지만 그 말조차 계산된 겸손이었습니다. 홍옥선은 그 말이 빤한 아부인 걸 알면서도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남자의 뻔뻔할 만큼 솔직한 태도가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늘 자신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말을 고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대놓고 넉살을 부리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국수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나눈 짧은 대화가 예상보다 즐거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설 무렵 한석중이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여사님, 제가 이 집을 자주 오는데 말입니다. 다음에 또 뵈면 국수 한 그릇 제가 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홍옥선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죠. 인연이 되면 또 보겠죠. 두 사람은 그렇게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졌습니다. 국수집을 나서는 홍옥선의 발걸음이 오랜만에 조금은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그 뒷모습을 지켜보는 한석중의 눈빛에는 그녀가 미처 보지 못한 서늘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혼자 남은 한석중은 식은 국물을 마저 들이켜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홍옥선이라 동윤그룹 홍옥선이 이런 데서 국수를 다 먹네. 그는 오래전부터 이 여자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흘려들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꿰어 맞추다 보니 국수집 창가에 앉은 이 우아한 여자가 누구인지 진작 짐작이 갔던 것입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식탁을 톡톡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한 방만 노리며 살아온 그에게 이보다 더 큰 판은 없어 보였습니다. 잘만 하면 이 여자와 사돈이 되고 사돈이 되면 그 재력의 한 귀퉁이라도 붙잡을 수 있을 터였습니다. 아직 확신은 없었지만 그의 오래 굶주린 감이 이번만큼은 놓치지 말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한석중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옷깃을 매만졌습니다. 다음 만남을 준비하는 그의 얼굴에 서서히 계산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같은 자리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한석중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 반갑게 인사했고 홍옥선도 이번에는 한결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국수가 끓어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홍옥선이 문득 창밖을 바라보며 쓸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는 햇살이 그녀의 옆 얼굴에 긴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한 사장님은 손주가 있으세요? 그 물음에 한석중이 기다렸다는 듯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이따마다요. 우리 집에 아주 예쁜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이쁜 것들이 또 없어요. 하나같이 얼굴도 곱고 심성도 착하고. 그는 손주 자랑을 늘어놓으며 연신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곁눈질로 홍옥선의 반응을 조심스레 살폈습니다. 그런데 홍옥선의 표정이 어딘가 어두워지는 것을 한석중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식어가는 국수 그릇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얼굴도 제대로 본 적 없는 손주가 하나 있을지도 몰라요. 뜻밖의 말에 한석중이 젓가락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번쩍였지만 그는 이내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것을 감추었습니다. 제 아들이 오래전에 만나던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그 인연을 끊어놨어요. 홍옥선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때는 그게 옳은 줄 알았죠. 집안이며 배경이며 어울리지 않는다고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혹시 그 사이에 아이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밤마다 잠이 안 와요. 그녀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한석중은 겉으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아들이 오래전에 만나던 여자라 손주가 간절하구먼. 이거 아주 큰 건이 걸렸어.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빠르게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너무 상심 마세요. 인연이 있으면 언젠가는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가 짐짓 위로하듯 건넨 그 말에는 아무도 모를 속셈이 겹겹이 숨어 있었습니다. 국수가 다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 두 사람의 이야기는 하염없이 이어졌습니다. 아드님하고는 지금 왕래가 아예 없으십니까? 한석중이 조심스레 묻자 홍옥선의 어깨가 잠시 움츠러들었습니다. 이탈리아까지 가서 요리를 배워오더니 이제는 제 어미 얼굴도 잘 안 보려고 해요. 제가 그렇게 만든 거죠.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 손을 놓지만 않았어도 이런 후회를 안고 살진 않았을 텐데요. 한석중은 그 말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하나하나 골라냈습니다. 아들이 요리사가 되어 돌아왔다는 것, 오래전 헤어진 여자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 손주가 있을지 모른다는 것. 흩어진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어떤 그림 하나로 서서히 완성되어 갔습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얼굴을 유지했지만 심장은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어떤 아이의 얼굴이 문득 그 그림 위에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어느새 그 장칼 국수집 창가 자리는 두 사람만의 아지트처럼 되어갔습니다. 딱딱한 회의실과 서류 더미에 파묻혀 살던 홍옥선에게
이 낡은 국수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하루 중 유일하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부터인가 이 시간을 은근히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스스로도 낯설어했습니다. 여사님, 오늘은 안색이 좀 안 좋으십니다.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한석중이 넉살 좋게 물으면 홍옥선은 자기도 모르게 속갯말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회사 일의 고단함이며 자식들과의 어긋난 마음이며 오래 사귀어온 외로움까지도 이 남자 앞에서는 이상하게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이 저를 아직도 원망하는 것 같아요. 그녀가 한숨을 쉬며 말하자 한석중이 짐짓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주워거렸습니다. 한석중은 그런 그녀의 이야기를 성심껏 들어주는 척하면서 실은 그녀가 내비치는 재력의 크기를 가늠하느라 바빴습니다. 말끝마다 스치는 회사 규모며 무심코 언급하는 사람들의 이름이며 하나같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이 여자가 쥔 것이 상상 이상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의 야심은 만날수록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이만한 동아줄이 제 발로 굴러온 적이 여태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여사님. 한석중이 능청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저는 여사님 뵙는 이 시간이 아주 기다려집니다. 나이 먹고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사람이 사람한테 위안을 얻는다는 게 이런 건가 싶어서요. 늙어서 이런 벗을 만난 게 복이다 싶습니다. 홍옥선은 그 말에 씁쓸하게 웃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업이든 그 이상이든 한석중은 이 관계를 어떻게든 더 끈끈하게 만들 궁리를 시작했습니다. 재혼이라는 말까지도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속셈은 서로 달랐지만 마주 앉은 국수집 창가에서 오가는 웃음소리만큼은 나날이 깊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영락없이 뒤늦게 서로를 알아가는 두 노년의 다정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정함의 밑바닥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셈법이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제가 요새 통잠을 못 잡니다. 한석중이 넌지시 자신의 처지를 흘렸습니다. 자식이 5인데 하나같이 애비를 짐짝 취급이니 원. 이 나이에 기댈 때 하나가 없다는 게 이렇게 서러운 겁니다. 그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홍옥선은 그 모습이 어쩐지 자신의 처지와 겹쳐 보여 마음이 쓰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곁에 사람은 많은데 마음 놓고 기댈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녀가 조용히 대꾸하자 두 사람 사이에 잠시 말없는 공감이 흘렀습니다. 한석중은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외로운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기대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가 그리는 밑그림의 첫 단추였습니다. 그러나 홍옥선은 이 온기가 진짜라고 믿었고 그 믿음이야말로 한석중이 노린 가장 큰 허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홍옥선이 평소보다 진지한 얼굴로 한석중을 마주했습니다. 한 사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그녀는 국물 위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저와 함께 일을 좀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사람 하나가 필요한 자리가 있어서요. 믿을 만한 사람이 곁에 있었으면 해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고민 끝에 꺼낸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한석중은 그 말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물고기가 미끼를 문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겉으로는 화들짝 놀란 척 손을 내저으며 겸손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여사님, 제가 뭐라고 그런 큰일에 낍니까? 저는 그냥 하루하루 밥이나 벌어먹는 사람인데요. 괜히 폐만 끼칠 겁니다. 그런 자리는 제대로 배운 젊은 사람을 쓰셔야죠. 그가 손사래를 칠수록 홍옥선의 마음은 오히려 더 기울었습니다. 그런 태도가 홍옥선에게는 오히려 진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그녀 곁에는 조금이라도 이득을 챙기려 달려드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자리 하나를 두고도 서로 물어뜯기 바빴고 그녀의 손짓 하나에 온갖 아첨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오히려 자리를 마다하고 있으니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사람을 오래 겪어온 그녀의 눈에도 이번만큼은 헛짚었다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욕심 없는 분이 오히려 일을 잘하는 법이죠. 홍옥선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머릿속에는 문득 엉뚱한 생각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나중에 손주를 함께 돌볼 상대로도 나쁘지 않겠구나.
자신도 놀란 그 생각에 홍옥선은 얼른 국물을 한술 떠넘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피어오른 그 생각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석중은 그런 그녀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계산은 착착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새 동업자를 넘어 그 이상을 향한 조짐이 서서히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발견한 듯 국수집의 공기가 전과는 다르게 무르익어 갔습니다. 다만 그 무르익음이 훗날 어떤 파국으로 돌아올지 두 사람 중 누구도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헤어지기 전 홍옥선이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습니다. 한 사장님, 손주들 사진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쁘다고 자랑만 하시니 궁금하네요. 한석중은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능청스럽게 휴대폰을 뒤적였습니다. 이것들이 부끄러워서 사진을 잘 안 찍혀서요. 다음에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습니다. 사실 그가 사진을 미룬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손주들 중 하나의 얼굴을 이 여자에게 지금 보여줬다가는 자신이 애써 쥔 패가 너무 빨리 드러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한석중은 속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되뇌며 미소를 감췄습니다. 홍옥선은 그저 부끄럼 많은 손주려니 여기며 더는 캐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각자 다른 그림을 품은 채 조금씩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볕이 좋은 오후였습니다. 홍옥선이 장칼 국수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만치서 한석중이 어린아이의 손을 꼭 잡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는 야무진 얼굴로 또박또박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홍옥선은 무심히 그 아이를 바라보다가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이의 눈매가 웃는 방식이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무진이 꼭 저런 눈으로 웃었습니다. 홍옥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왜 처음 보는 아이의 얼굴에서 이토록 사무치게 아들의 어린 시절이 겹쳐 보이는 것인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여사님 오셨습니까? 한석중이 반갑게 인사하며 아이의 등을 살짝 앞으로 밀었습니다. 인사드려라. 할아버지 아는 분이시다. 아이가 고개를 꾸벅 숙이며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 인사말에 홍옥선의 가슴이 다시 한번 크게 요동쳤습니다. 한석중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아이를 소개했습니다. 제 외손자입니다. 우리 딸이 낳은 놈인데 어찌나 똘똘한지 모릅니다. 그는 태연하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홍옥선의 표정을 매섭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눈빛이었습니다. 홍옥선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입가가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스스로도 어쩌지 못했습니다. 아유, 참 잘생겼네. 몇 살이니?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감추며 묻자 아이가 손가락을 펴보이며 대답했습니다. 8살이요. 그 순간 홍옥선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8살. 아들이 그 여자와 헤어진 지 꼭 그만큼의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아이가 다시 배시시 웃으며 국수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홍옥선은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려는 건지 그녀는 애써 고개를 돌려 그 마음을 감췄습니다. 한석중은 그 모든 순간을 조용히 지켜보며 속으로 자신의 계획이 한 걸음 더 나아갔음을 확신했습니다. 국수집 안으로 들어가 아이가 국수를 먹는 동안 홍옥선은 좀처럼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젓가락질을 하는 작은 손, 국물을 후후 불어 먹는 오목한 볼, 이따금 고개를 갸웃하는 버릇까지 하나하나가 그녀의 가슴을 저리게 했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채알라. 그녀가 저도 모르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자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네, 할머니. 할머니도 많이 드세요. 그 한마디에 홍옥선의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한석중은 그 광경을 흐뭇한 척 바라보면서도 속으로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에게 저렇게 마음을 빼앗기는 모습이야말로 그가 노리던 그림이었습니다.
손주 하나로 이 거대한 재력을 제 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면 지금껏 겪은 온갖 수모와 몰락도 단번에 만회할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는 아이의 등을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홍옥선이 알아채지 못할 만큼 은밀한 미소를 감췄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홍옥선은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넓고 고요한 저택의 침실에서 그녀는 몇 번이고 뒤척이며 낮에 본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감았던 눈을 뜨면 그 맑은 눈매가 어른거렸고 잠시 잠이 들라치면 어린 무진이 그 아이의 얼굴로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앉았습니다. 닮았어. 너무 닮았어. 홍옥선이 낮게 혼잣말을 되뇌었습니다. 그 눈매와 웃음 그리고 고개를 꾸벅 숙이던 그 예의 바른 몸짓까지 하나같이 무진의 어린 시절을 빼닮아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선명한 겹침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 온 어떤 조바심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홍옥선은 오랜 세월 자신을 지켜온 비서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은밀히 알아볼 게 하나 있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한석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딸이 낳았다는 8살짜리 손주, 그 아이 어미가 누군지, 아이 아비가 누군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봐요. 비서가 조심스레 되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홍옥선은 대답 대신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비서가 물러간 뒤에도 홍옥선은 좀처럼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무진의 핏줄이라면 그것은 자신이 평생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의 결과일 터였습니다. 8년 전 아들의 사랑을 매몰차게 끊어냈던 그 손으로 어쩌면 손주가 태어날 자리마저 짓밟았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 생각에 이르자 가슴이 짓눌리는 듯 아팠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창밖을 내다보며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평생 웬만한 위기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손끝이 떨릴 정도로 마음이 조급했고 시간이 더디게만 흘렀습니다. 커피 잔을 몇 번이나 들었다 놓으면서도 그녀의 눈은 자꾸만 대문 쪽을 향했습니다. 부디 자신의 짐작이 틀리기를,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맞기를 바라는 그 모순된 마음이 그녀를 옥죄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어린 무진의 사진을 펼쳐보았습니다. 8살 무렵의 무진이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이며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낮에 본 아이의 얼굴과 나란히 겹쳐보는 순간 홍옥선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눈매도 웃는 입꼬리도 심지어 고개를 기울이는 각도까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일 리가 없어. 그녀의 입에서 떨리는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홍옥선은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무진의 아들이라면 자신은 이미 오래전에 손주 하나를 세상 밖으로 밀어낸 셈이었습니다. 그 죄책감과 이제라도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싶다는 갈망이 뒤엉켜 그녀의 밤을 갉아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어슴풀의 동이 터오는 것을 바라보며 그녀는 밤새 뜬 눈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이토록 초조한 밤은 회사를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던 그 시절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이틀 뒤 비서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홍옥선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내용 전부 확인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홍옥선은 자리에 앉아 천천히 서류를 펼쳤고 첫 장을 읽어내려가는 순간부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에는 그 아이에 관한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한결 8살. 어미는 한규림. 그리고 그 한규림이라는 이름 옆에 홍옥선의 눈길을 붙드는 한 줄이 있었습니다. 8년 전 김무진과 연인 사이였던 여자. 홍옥선은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한규림.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자신이 1억을 쥐어주며 아들 곁에서 떼어냈던 바로 그 알바생. 이럴 수가. 홍옥선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서류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녀는 애써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저 우연일 거라고,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았습니다.
그러나 날짜가, 이름이,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이 하나로 맞아떨어지는 순간 부정의 벽은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그 아이는 무진의 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친손자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홍옥선은 서류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8년 동안 아들에게 매몰차게 굴었던 세월이, 아들의 존재조차 부정하며 살아온 그 모진 시간이 한꺼번에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밀어낸 것이 단지 아들 하나가 아니었음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곧 홍옥선은 옷깃을 여미듯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후회에 잠겨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핏줄이라면 이제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눈물을 닦아낸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는 다른 서늘한 결기가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조심스레 여쭈자 홍옥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 어미 한규림이라고 했죠.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다 알아봤어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반찬 가게에서 일하며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형편이 넉넉지는 않은 듯합니다. 그 말에 홍옥선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워왔다는 그 말이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여자에게 미안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형편에서 손주를 키우게 둘 수 없다는 오만한 마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재벌가의 안주인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핏줄이란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지켜야 할 무엇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손주예요.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겠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단단한 결심이 배어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석중 역시 홍옥선을 가만히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하나를 통해 홍옥선의 신상을 은밀히 캐고 있었습니다. 낡은 다방 구석에 앉아 그는 지인이 건넨 이야기를 하나하나 곱씹었습니다. 동윤그룹 오너 홍옥선이라. 그 여자가 김무진이 엄마고. 그의 입가에 회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실 한석중이 놀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훨씬 전부터 어렴풋한 낌새를 채고 있었습니다. 손주 한결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아이가 딸 규림이 낳은 아이치고는 어딘가 낯선 기품을 지녔다는 것을 느껴왔습니다. 그리고 규림이 오래전 만났다던 그 남자 재벌집 아들이라던 그 사내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한석중은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이가 저 대단한 홍옥선의 친손자란 말이지. 한석중이 낮게 중얼거리며 담배를 물었습니다. 처음 국수집에서 홍옥선을 마주쳤을 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곳을 드나든다는 것을 알아내고 일부러 그 자리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장하기 위해 합석이라는 그럴듯한 구실까지 계산에 넣은 채로 말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래 벼려온 야심이 은근히 배어나왔습니다. 평생 한 방을 노리며 살아온 그에게 이보다 더 완벽한 판은 없었습니다. 손주 하나가 두 집안을 잇는 다리였고 그 다리 끝에는 상상도 못할 재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돈이 되든 동업을 하든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이 되든 이 여자만 제대로 붙잡으면 기울어진 자신의 인생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홍옥선, 당신이 손주를 그렇게 애타게 찾는다니 이거 아주 잘 됐어. 한석중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낮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자신도 미처 헤아리지 못한 위험이 숨어 있었습니다. 손주를 미끼로 삼으려던 그의 계산이 도리어 손주를 빼앗기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야심은 그렇게 제 무덤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인이 슬쩍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석중이 자네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크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집안은 함부로 넘볼 상대가 아니야. 한석중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되긴 뭘 돼. 나한테는 그 집안이 목매는 손주가 있자는가. 세상에 손주 앞에서 안 무너지는 할미가 어디 있어. 이건 내가 쥔 패야. 그는 자신만만하게 잔을 비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신감 뒤에는 그가 미처 셈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홍옥선이라는 여자가 손주 앞에서 무너지되 무너진 그 자리에서 오히려 더 무서운 얼굴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력이라는 이름의 칼을 쥔 사람이 손주를 위해서라면 그 칼을 어디까지 휘두를 수 있는지를 한석중은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다음 만남에서 어떻게 이 패를 꺼내들지 그 궁리에만 골몰해 있었습니다. 다시 장칼 국수집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전과는 사뭇 다른 미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다정한 두 노년의 만남이었지만 그 속에는 서로가 감춘 비밀이 팽팽하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홍옥선은 진실을 알고도 애써 태연을 가장하며 국물을 뜨는 척 한석중의 표정을 조심스레 살폈습니다. 한석중 역시 능청스러운 얼굴 뒤로 빠르게 계산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이미 무언가를 알아챈 것은 아닐까, 아니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그는 홍옥선의 눈빛 하나, 젓가락질 하나에서 실마리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여사님, 오늘따라 말수가 적으십니다. 어디 편찮으십니까? 그가 넌지시 떠보자 홍옥선은 옅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좀 생각할 게 많아서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몇 차례 오갔습니다. 뜨거운 국수 그릇 위로 피어오르는 김처럼 서로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낌새가 자욱하게 감돌았습니다. 젓가락질도 뜸해지고 국물이 식어가는 소리마저 들릴 듯 고요했습니다. 홍옥선은 이 남자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순박한 사람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무언가를 노리고 다가온 사람인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한 사장님. 홍옥선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아이 외손자라고 하셨죠? 참 예쁘던데 그 아이 어미는 무슨 일을 하나요? 그녀는 최대한 무심한 척 물었지만 그 물음에는 날카로운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석중은 순간 젓가락을 멈췄다가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이요? 뭐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애죠. 홍옥선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반찬 가게. 서류에서 본 그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국물을 한술 뜨며 애써 표정을 감췄지만 심장은 이미 요란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마주 앉은 이 남자가 자신의 손주를 데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남자가 어쩌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결이는 요즘 잘 지내나요? 홍옥선이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아이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석중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 지내다 마다요. 그 녀석이 아주 속이 깊습니다. 제 어미 고생하는 걸 어찌나 챙기는지. 그 말을 듣는 순간 홍옥선의 가슴이 다시 한번 뻐근하게 조여왔습니다. 자신이 밀어낸 자리에서 그 아이가 그렇게 야무지게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이 사무쳤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속내를 감춘 채 아이의 이야기만 조심스레 주고받았습니다. 겉으로는 손주를 아끼는 두 어른의 다정한 대화 같았지만 그 밑에서는 서로의 진심을 떠보는 팽팽한 신경전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홍옥선은 이 남자가 언제 어떻게 진실을 꺼내 들지 가늠했고 한석중은 이 여자가 어디까지 알아챘는지 살폈습니다. 식어가는 국수 그릇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침묵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결국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홍옥선이었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마주 앉은 한석중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장님, 제가 오늘은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눌러온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석중은 그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슬며시 긴장했습니다. 실은 제가 알아봤어요. 홍옥선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 한결이라는 아이가 제 친손자예요. 그의 어미가 다름 아닌 제 아들 무진이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이더군요. 그녀는 한석중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이로 이미 얽힌 사이였던 거예요. 사돈지간이나 마찬가지죠. 한석중은 놀란 척 눈을 크게 뜨고 손까지 떨어 보였습니다.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결이가 여사님 손주라니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다 있습니까? 그는 과장된 몸짓으로 놀라움을 표현했지만 그 반응은 어딘가 어설프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대사를 읊는 사람처럼 그의 놀람에는 진짜 놀란 사람 특유의 날것의 떨림이 빠져 있었습니다. 홍옥선은 그 어색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의 진심과 거짓을 가려온 그녀의 눈이었습니다. 진짜로 놀란 사람이라면 저렇게 매끄럽게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으로 한석중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장님, 정말 오늘 처음 아신 거예요? 그녀의 물음은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서늘한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석중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애써 웃으며 국물을 들이켰지만 홍옥선의 눈길은 좀처럼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 여사님도 참. 제가 그런 걸 알았으면 진작 말씀을 드렸겠죠. 그가 얼버무렸지만 이미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돌이킬 수 없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정하던 국수집의 온기가 서서히 걷히고 그 자리에 팽팽한 의심이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홍옥선이 나직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 결의를 봤을 때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군요. 왜 그랬을까요, 한 사장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석중은 그 물음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국물만 휘저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그 침묵이 오히려 홍옥선의 의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핏줄이라는 게 참 무섭죠. 몰라도 알아보고 감춰도 드러나니까요. 홍옥선이 한석중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더는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 다듬어온 사업가의 냉철함과 손주를 향한 어미의 절박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석중은 그 눈빛을 마주하며 자신이 상대를 너무 얕봤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홍옥선의 날카로운 눈치 앞에서 한석중의 능청스러운 가면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한 사장님, 저를 여기서 처음 만난 것도 그날이 정말 우연이었어요? 그 물음에 한석중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서서히 걷혔습니다. 더는 감출 수 없다는 것을 그도 직감했습니다. 아니요. 한석중이 한참 만에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홍옥선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여사님이 동윤그룹 홍옥선 회장님이라는 것도 우리 결이 아비가 될지 모르는 그 김무진이 바로 회장님 아드님이라는 것도요. 홍옥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그동안 저한테 다가온 게 전부 그녀가 말을 잇지 못하자 한석중이 씁쓸하게 대신 마무리했습니다. 네. 일부러 접근한 겁니다. 회장님 같은 분과 사돈이 되면 제 인생 한 방에 뒤집을 수 있겠다 싶어서요. 그 국수집에 회장님이 드나든다는 걸 알고 일부러 그날 거길 찾아간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홍옥선은 배신감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서슬의 식탁이 흔들리고 국수 그릇과 젓가락이 요란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나눈 그 시간들이 전부 계산된 연기였다는 거군요. 그녀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을 열고 웃었던 그 순간들이 한순간에 치밀하게 짜인 거짓으로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위안이었어요, 그 시간이. 홍옥선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평생 아무도 못 믿고 살았는데 당신 앞에서만은 마음을 놨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거짓이었다니. 한석중은 그녀의 그 말에 잠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신도 그 시간이 아주 거짓말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그 말을 꺼낼 염치는 없었습니다. 국수집 안에 다른 손님들이 힐끔거리는 가운데 두 사람 사이에 싸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쩐지 이상했어요. 홍옥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제 얘기를 너무 잘 들어줬죠. 제가 뭘 원하는지, 뭘 아파하는지 마치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그녀는 이제야 지난 만남들의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주 얘기를 꺼냈을 때 유난히 반짝이던 그의 눈빛도 사진을 보여달라 했을 때 얼버무리던 그 태도도 전부 계산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한석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정할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흔들리는 국수 그릇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여자 앞에서 보낸 시간이 전부 연기였다고 잘라 말하기에는 어느 순간부터 그 웃음이 제법 진짜였다는 것을 그 자신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입 밖에 낼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잠시 후 한석중이 변명하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왜 이런 짓까지 했는지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지금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을 판입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사기를 당했고 조폭들한테 쫓겨 두들겨 맞기까지 했습니다. 자식들은 저를 아비 취급도 안 합니다. 홍옥선은 여전히 굳은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석중은 자조하듯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뭘 어쩌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붙잡을 동아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우리 결이 아비가 재벌집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 집안하고 사돈이 되면 뭐라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게 지금 변명이 된다고 생각해요? 홍옥선이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한석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변명 안 됩니다. 저는 원래 이런 놈입니다. 다들 저더러 인간 말종이라고 하죠. 사고치고 도망 다니고 자식들 등쳐먹고. 이번 일도 딱 저다운 짓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향해 씁쓸하게 자조했습니다. 그 뻔뻔한 솔직함이 오히려 홍옥선의 말문을 막았습니다. 기가 막히면서도 홍옥선은 그 절박함만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 사람을 겪어온 그녀의 눈에 지금 이 남자의 초라한 몰골과 떨리는 목소리는 결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손등에 거친 마디, 해진 소매단, 그 모든 것이 이 남자가 얼마나 벼랑 끝에 몰려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미워해야 마땅한데 이상하게도 그 처지가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저도 한때 그랬어요. 홍옥선이 자기도 모르게 낮게 말했습니다. 회사 하나 지키겠다고 못할 짓이 없었죠. 사람을 밀어내고 마음을 짓밟고.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8년 전 아들의 여자에게 1억을 쥐어주며 매몰차게 끊어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자신도 이 남자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흔들림은 손주를 떠올리는 순간 다시 서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한석중은 그런 그녀의 미묘한 변화를 조심스레 살폈습니다. 회장님도 저를 조금은 이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가 조심스레 운을 떼자 홍옥선이 싸늘하게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이해요? 천만에요. 저는 그때 제 아들을 위해서 그랬다고 믿었어요. 당신은 자기 욕심을 위해 저를 속인 거고요. 그게 같아 보여요? 그녀의 반박에 한석중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홍옥선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둘이 정말 다른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람을 짓밟았던 자신과 가족을 살리겠다는 절박함으로 거짓을 꾸민 이 남자간 과연 얼마나 다른 존재일까요? 그 불편한 물음을 애써 밀어내며 그녀는 다시 냉정한 사업가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지난 잘못을 곱씹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손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분노를 사귀던 홍옥선의 얼굴이 순간 냉혹하게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아 흐트러진 국수 그릇을 옆으로 밀어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당신 사정은 잘 알겠어요. 그런데 한 사장님, 이제 저한테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그녀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제 손주. 그 아이만 있으면 돼요. 한석중이 의아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자 홍옥선이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결의를 제가 데려다 키우겠어요. 그 말에 한석중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 그게 무슨 홍옥선은 그의 말을 자르며 냉정하게 통보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친손자예요. 이런 형편에서 고생시킬 순 없어요. 제가 가진 걸로 그 아이한테 세상 전부를 줄 수 있어요. 회장님 잠깐만요. 규리미는요? 결이 어미는 어쩌고요? 한석중이 다급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홍옥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 사정까지 제가 봐줄 이유는 없죠.
반찬 가게에서 겨우 입에 풀칠하는 형편에 재벌가 손주를 어떻게 제대로 키우겠어요. 필요하다면 그만한 대가는 치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재벌가의 힘과 재력을 앞세운 오만함이 서슬퍼렇게 배어 있었습니다. 한석중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주를 미끼로 이 여자를 낚으려던 것은 자신이었는데 정작 이 여자는 미끼째 통째로 삼켜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재력이라는 이름의 칼을 쥔 사람이 얼마나 냉정해질 수 있는지 그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다정하게 웃던 그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밀어붙일 수 있는 냉혹한 오너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한테는 좋은 환경이 필요해요. 좋은 교육, 좋은 미래. 그건 제가 줄 수 있어요. 홍옥선이 쐐기를 박듯 말했습니다. 규림이라는 여자한테는 아이를 잘 키울 만큼의 돈을 쥐어주면 되겠죠. 그녀는 마치 사업 계약을 논하듯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서늘했습니다. 8년 전 아들의 여자를 돈으로 끊어냈던 그 방식 그대로 이번에는 손주를 사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냉정하게 돌변한 그녀 앞에서 한석중조차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한석중이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결의가 그냥 물건입니까? 돈 주고 사오고 돈 주고 넘기고 하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진짜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홍옥선은 그 말에 흠칫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으며 대꾸했습니다. 제가 언제 물건이라 했어요? 저는 그 아이한테 제대로 된 삶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왜 잘못이죠? 제대로 된 삶이라. 한석중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이 생각하는 제대로 된 삶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어미랑 생이별하는 게 그 아이한테 좋은 삶은 아닐 겁니다. 그 말에 홍옥선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고개를 돌리며 그 흔들림을 감췄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남자의 말이 어딘가 아프게 전곡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줄곧 이익만을 줬던 한석중의 표정이 그제야 처음으로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손주를 통째로 빼앗기게 생겼다는 말에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홍옥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조금 전까지의 능청스러운 사기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가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홍옥선이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안 된다고요? 한 사장님, 지금 당신이 그럴 처지가 돼요? 사돈이 되고 싶어서 저한테 접근한 사람이. 한석중은 그 비아냥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그랬습니다. 돈이 탐나서 회장님한테 붙었습니다. 그런데 결의를 넘기는 건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평생 문제만 생기면 제일 먼저 도망치던 그였습니다. 사업이 망하면 도망쳤고 빚쟁이가 쫓아오면 숨었고 자식들이 손가락질하면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이상하게도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제 핏줄 하나 제대로 지켜본 적 없던 그의 가슴 밑바닥에서 난생 처음 느껴보는 낯선 오기가 치솟았습니다. 결의는 제 외손자입니다. 우리 규림이가 이 악물고 혼자 키운 아이예요. 한석중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애비 노릇 제대로 못한 놈인 거 압니다. 규림이한테도 평생 짐만 됐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런 형편에도 결의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저는 압니다. 그런 아이 품에서 결의를 떼어내는 건 죽어도 못합니다. 그 말에는 그동안의 온갖 계산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홍옥선은 뜻밖의 반응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익 앞에서라면 무엇이든 내던질 것 같던 이 남자가 손주 하나를 두고 이렇게 완강하게 버틸 줄은 몰랐습니다. 그 오기는 그동안 그가 보여온 어떤 계산과도 달랐습니다. 손주를 미끼로 삼으려던 사기꾼의 얼굴 뒤에 뒤늦게나마 핏줄을 지키려는 한 늙은 아비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우습죠, 회장님? 한석중이 자주 하듯 말했습니다. 평생 도망만 다니던 놈이 이제 와서 뭘 지키겠다고 이러는지. 저도 제가 우습습니다. 그는 거친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번만큼은 도망 안 갑니다. 결의를 지키는 일이라면 저는 회장님이 아니라 그 누가 와도 안 물러섭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협박도 계산도 없이 오직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의 진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홍옥선은 그 진심 앞에서 잠시 흔들렸습니다. 재력으로 눌러 이기려던 상대가 이렇게 나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움직일 수 있다고 믿어온 그녀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들고 버티는 이 남자는 낯선 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 역시 쉽게 물러설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피 말리는 싸움 속에서 회사를 지켜온 그 근성이 이번에도 그녀를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홍옥선과 한석중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재벌의 힘과 인간 말종의 오기가 좁은 국수집 안에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한 사장님, 지금 저랑 힘겨루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홍옥선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제가 마음만 먹으면 그 아이 어미가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만드는 것쯤은 일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한석중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회장님, 그건 협박입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이자 홍옥선도 지지 않고 맞받았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저는 그 아이한테 세상 전부를 줄 수 있고 당신들은 아무것도 못 줘요. 그럼 답은 정해진 거 아닌가요? 두 사람의 언성이 점점 높아지자 국수집 안에 다른 손님들이 힐끔힐끔 두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십니까? 한석중이 식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결이한테 필요한 건 회장님 돈이 아니라 제 어미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제 어미 품이 세상 그 어떤 대궐보다 낫다는 걸 회장님은 모르십니까? 그의 절규에는 평생 처음으로 무언가를 지키겠다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 같은 놈도 압니다. 애한테 뭐가 진짜 필요한지는요. 홍옥선은 그 말에 순간 흠칫했습니다. 8년 전 자신이 아들의 사랑을 끊어낼 때도 똑같이 생각했었습니다. 돈이면 배경이면 좋은 조건이면 아들이 행복할 거라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고 8년이 다 되도록 어미의 얼굴조차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석중의 외침이 오래전 자신의 잘못을 정면으로 찔러왔습니다. 저는 아버지 이름을 걸고서라도 결의를 절대 순순히 내주지 않을 겁니다. 한석중이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평생 아버지라는 이름값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이름을 걸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의 완고함에 홍옥선의 눈빛마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재력으로 눌러 이길 수 있으리라 여겼던 상대가 뜻밖에도 가장 지키기 어려운 무기를 들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회장님한테 접근한 거 100번 잘못했습니다. 한석중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사기꾼이라 욕하셔도 좋고 2번 다시 안 보겠다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결의만은 제발 그 아이 어미 품에서 떼어놓지 말아주십시오.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여본 적 없던 그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국수집 주인마저 하던 일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홍옥선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차갑게 굳은 얼굴로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은 겉모습만큼 단단하지 못했습니다. 한석중의 마지막 사정이 오래전 아들이 자신에게 매달리며 울부짖던 그 밤과 자꾸만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자신이 아들의 손을 끝내 뿌리쳤던 그 선택이 지금 이 순간 다시 그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채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홍옥선이 먼저 가방을 챙겨들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죠. 하지만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한 사장님. 한석중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예, 저도 끝낼 생각 없습니다. 결이 문제라면 저는 언제든 다시 회장님 앞에 서겠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문으로 국수집을 나섰습니다. 늘 다정한 웃음이 오가던 그 창가 자리에는 식어버린 국수 2그릇과 흐트러진 젓가락만이 남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에게 뜻밖의 위안이던 두 사람이 이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적으로 마주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8살 아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돈만 줬던 한석중과 손주만 탐내던 홍옥선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생 제 이기심을 좇으며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석중은 한 방을 노리다 손주를 미끼로 삼았고 홍옥선은 뒤늦은 후회를 손주를 빼앗는 것으로 갚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사람이 한결이라는 어린아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각자의 이기심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홍옥선은 자꾸만 한석중의 마지막 외침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 어미 품이 세상 그 어떤 대궐보다 낫다.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것인지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주를 데려오는 것이 그 아이를 위한 길이라 굳게 믿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짜 그 아이를 위하는 게 무엇인지 그녀는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한석중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주를 지키겠다며 큰 소리를 쳤지만 정작 자신이 그 아이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생각하면 아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않겠다는 그 마음 하나만은 평생 처음으로 또렷했습니다. 진짜 어른의 선택이 무엇인지 두 사람 모두 스스로도 답을 알지 못한 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국수집을 나선 홍옥선은 차 안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를 데려오겠다는 결심은 여전했지만 그 결심의 발밑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그녀는 느꼈습니다. 돈과 힘으로 손주를 사오는 것이 정말 그 아이를 위하는 길인지 아니면 8년 전의 잘못을 또다시 되풀이하는 것인지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어린아이의 모습에 자꾸만 한결의 맑은 눈이 겹쳐 보였습니다. 한석중은 반대편 골목에서 담배를 물고 서 있었습니다. 큰 소리는 쳤지만 저 막강한 여자를 상대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만은 평생 처음으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돈만 줬던 남자와 손주만 탐내던 여자가 한결이라는 어린아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처음으로 진짜 어른의 얼굴을 시험받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팽팽한 대치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은 채 그렇게 다음 만남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지나온 이야기들이 어떤 자리에 무엇을 심어두었는지 그 씨앗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특히 낡은 장칼국수집 창가에서 번번이 마주친 두 노인 홍옥선과 한석중을 눈여겨보려 합니다. 겉으로는 그저 스쳐가는 인연 같지만 그 사이에는 한결이라는 어린아이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두 사람의 얽힘이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지 그동안 깔린 단서들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짚어야 할 것은 홍옥선과 한석중이 하필 그 낡은 장칼국수집에서 자꾸만 마주친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의 첫 접점은 얼결에 합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서로 잔뜩 기분만 상한 채 헤어졌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김윤진이 그냥 잊으라며 홍옥선을 달랠 만큼 첫 만남은 불쾌한 실랑이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어긋난 첫 단추가 앞으로 이어질 인연의 시작이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마주침은 결이 조금 달랐습니다. 홍옥선은 한동안 발길을 끊었던 그 장칼국수집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마침 손님 커플이 시비를 걸어오자 한석중이 슬그머니 홍옥선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물건을 만들어 팔아본 눈썰미로 그 커플이 든 가방이 짝퉁임을 대번에 밝혀내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국수가 식자 홍옥선이 새로 한 그릇 시켜주겠다고 했지만 한석중은 됐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번번이 부딪히기만 하던 두 사람의 사이가 이번만큼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 두 번의 만남이 겉보기엔 우연이라는 점입니다. 두 사람은 아직 서로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홍옥선은 동윤그룹을 이끄는 오너이고 한석중은 자식들에게조차 짐짝 취급을 받는 인간 말종이지만 마주 앉은 국수집에서는 그저 나이든 두 사람일 뿐입니다. 서로의 신분도 서로가 어떤 아이로 이미 이어져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부딪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다음 이야기의 불씨입니다. 한 번은 불화로, 한 번은 화해로 엇갈린 이 만남이 세 번째, 네 번째로 이어진다면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무언가를 알아채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서로 대면대면한 사이지만 그 국수집 창가가 앞으로 두 사람의 운명을 얽어매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낡은 식탁이 더 마음에 걸리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짚을 인물은 한석중입니다. 이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가 평생 무엇을 쫓으며 살아왔는지를 봐야 합니다. 한석중은 처음 등장할 때부터 새 사업이니 투자니 하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관심 바뀌고 오직 인생을 단번에 뒤집을 한 방만을 노리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조여사라는 여자를 새엄마로 들이겠다는 헛된 꿈까지 늘어놓을 만큼 그의 머릿속은 늘 요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요행을 쫓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한석중은 가족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 돈마저 사기로 날렸습니다. 초폭들에게 쫓기다 흠씬 두들겨 맞았고 여섯 식구가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습니다. 그러고도 그는 큰딸 한규림에게 모든 짐을 떠넘긴 채 훌쩍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제일 먼저 도망치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의 오랜 습성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한석중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무관심에 삐쳐 큰 소리를 치다가도 갑자기 좋은 아버지 노릇을 하겠다며 고구마 튀김을 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내를 한규호가 대번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어디 아픈 것 아니냐, 돈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이지요. 자식조차 그의 친절 뒤에 늘 샘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한 가지 재주가 있다면 바로 물건의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눈썰미입니다. 짝퉁 가방을 한눈에 알아보는 그 눈은 한때 그런 물건을 만들어 팔며 살았던 이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썰미가 앞으로는 사람을 가늠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마주 앉은 홍옥선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재력을 쥔 사람인지 한석중이 알아채는 순간 그의 오래된 한방을 향한 감이 다시 꿈틀거릴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 한석중이 홍옥선에게 슬금슬금 다가갈 가능성이 큽니다. 벼랑 끝에 몰린 이 사람에게 재력가와의 인연은 놓칠 수 없는 동화줄로 보일 테니까요. 다만 그가 미처 셈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화줄을 붙잡는 순간 자신이 가장 아끼는 무언가까지 함께 내걸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홍옥선입니다. 이 인물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가 앞으로 벌어질 일의 핵심입니다. 홍옥선은 오래전 아들 김무진의 사랑을 매몰차게 끊어냈던 사람입니다. 아들이 만나던 여자 한규림에게 헤어지는 대가로 1억을 내밀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동생만 줄줄이 딸린 여자라며 험담을 쏟아냈고 아들이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집을 나설 때도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8년의 침묵이었습니다. 아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 이탈리아까지 갔다가 도끼 서린 셰프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미의 얼굴조차 잘 보려 하지 않는 세월이 이어졌습니다. 홍옥선은 겉으로는 아들 이야기를 꺼내지도 말라며 존재를 부정했지만 그 단단함 뒤에는 오래 묵은 후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윤진이 이제라도 아들에게 손을 내밀라 설득해도 좀처럼 먹히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자존심과 죄책감이 뒤엉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홍옥선의 마음에 균열을 낸 것이 바로 손주라는 존재입니다. 김윤진이 조심스레 무진의 아들을 본 것 같다는 말을 꺼냈을 때 무진 이야기라면 꺼내지도 말라던 홍옥선이 크게 동요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안비서를 통해 한결의 뒷조사에 나섰습니다. 미혼모인 한규림이 홀로 키우는 영특한 아이라는 보고를 받고는 만약 그 아이가 정말 김무진의 아들이라면 데려와 제대로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홍옥선의 서늘한 속내가 드러납니다. 내놓고 말고는 한규림이 아니라 자신이 정할 일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이 인물의 두 얼굴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뒤늦게 핏줄을 품고 싶은 할머니의 갈망이고 다른 하나는 재력과 힘으로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는 오너의 오만함입니다. 8년 전 아들의 여자를 돈으로 끊어냈던 그 방식이 이번에는 손주를 향해 되풀이될 조짐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홍옥선의 처지를 조금 더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거대한 회사를 지켜온 세월 동안 그녀는 누구도 함부로 믿지 못하고 늘 칼끝 같은 긴장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곁을 쉬이 내주지 않고 사람을 가려 만나며 평생을 버텨온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가 뒤늦게 핏줄 하나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그만큼 오래 억눌러온 외로움과 후회가 깊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손주라는 존재가 그 단단한 갑옷에 처음으로 틈을 낸 셈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 홍옥선이 한결에게로 급격히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주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 그 아이를 자신의 품으로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그녀를 움직일 것입니다. 뒤늦은 후회를 손주를 되찾는 것으로 갚으려는 이 마음이 앞으로 여러 사람의 삶을 뒤흔드는 태풍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모든 이야기의 한가운데 놓인 한결을 들여다보겠습니다. 8살 한결은 한규림이 홀로 키우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가 하는 물음이 그동안 이야기 곳곳에 강한 암시로 깔려왔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여러 단서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단서는 시간의 셈입니다. 김무진과 한규림이 헤어진 지 꼭 8년이고 한결의 나이도 8살입니다. 김무진 스스로 이 셈을 맞춰보고는 한규림이 양다리를 걸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오히려 한결이 자기 아들일 거라는 확신을 굳혔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까지 요구했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게다가 김무진과 한결은 좋아하는 음식 취향부터 성향까지 판박이처럼 닮아 있어 만날수록 서로 신기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에도 그 닮음이 걸려들었습니다. 김윤진과 박정우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꼭 닮은 두 사람의 모습을 멀리서 보고 핏줄을 직감했습니다. 조응식은 얼결에 두 사람이 8년 전 서로 좋아하던 사이였다는 사실까지 흘렸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은 짐작에 이르렀지만 정작 한규린만은 한결이 김무진과 아무 상관없는 자기 아들이라며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핏줄이 왜 이토록 중요한지는 그 관계도를 그려보면 분명해집니다. 만약 한결의 친부가 정말 김무진이라면 한결은 홍옥선의 친손자가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규림의 친어머니가 고윤이이니 한결은 동시에 고윤이의 외손자이기도 합니다. 한 아이의 몸에 두 집안의 핏줄이 모두 흐르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이것은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강하게 깔린 폭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이 아이가 어떤 자리에서 자라왔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한결은 아버지 없이 어머니의 손 하나에 기대어 자란 아이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을 그리라는 숙제의 어머니를 그리고 아버지는 점 하나로만 남길 만큼 아버지의 자리는 오래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가 힘들까 봐 아빠 같은 건 없어도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속 깊은 아이입니다. 바로 그 비어있던 자리에 두 갈래의 조부모가 뒤늦게 다가서려 한다는 점이 앞으로의 이야기를 더 애틋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것은 한결의 외할아버지가 바로 한석중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규림의 아버지가 한석중이니 한결은 한석중의 외손자입니다. 그러니 장칼국수집에서 마주친 홍옥선과 한석중은 한결이라는 아이를 매개로 이미 얽혀있는 사이입니다. 한쪽은 아이의 친할머니가 될 수 있는 사람이고 다른 한쪽은 아이의 외할아버지입니다. 두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낡은 국수집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홍옥선과 한석중이 아직 서로의 정체를 모른다는 점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이 모름이야말로 다음 이야기를 팽팽하게 당길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국수집에서 만나 티격태격하고 화해하는 동안 상대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홍옥선은 한석중이 한결의 외할아버지라는 것을 모르고 한석중은 홍옥선이 그 대단한 동윤그룹의 오너라는 것을, 나아가 자기 외손자의 친할머니가 될 사람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진실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홍옥선은 이미 안비서를 통해 한결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조사가 깊어지면 한결의 외가 곧 한석중과 한규림의 존재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석중 역시 눈썰미가 남다른 사람이라 마주 앉은 여자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언젠가 알아챌 것입니다. 두 갈래의 알아차림이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 서로가 사돈격으로 얽힌 사이임이 발각될 것입니다. 이 발각이 왜 이야기에 큰 매듭이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옥선은 손주를 간절히 원하고 한석중은 한방을 간절히 원합니다. 두 사람의 간절함이 한결이라는 한 아이 위에서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은 재력으로 아이를 데려오려 할 테고 다른 한쪽은 그 재력을 붙잡을 기회로 아이를 이용하려 들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셈법을 품은 두 노인이 같은 아이를 사이에 두고 마주서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급격히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국수집에서 웃음을 나누는 사이지만 서로의 정체와 한결과의 관계가 드러나면 그 웃음은 순식간에 커질 것입니다. 다정하던 두 노년의 만남이 손주를 둘러싼 팽팽한 대치로 뒤바뀌는 것이지요. 그 전환점이 바로 발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발각의 순간 두 사람이 그동안 나눈 정이 아주 거짓말은 아니었다는 사실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해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잠시 위안이 되었던 시간이 있었기에 앞으로의 대립은 더 복잡하고 아프게 얽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단서가 어디로 모이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홍옥선의 손주 갈망, 한석중의 한방을 향한 탐욕, 그리고 두 사람을 잇는 한결이라는 아이. 이 세 가지가 한자리에 모이면 그 끝은 손주를 둘러싼 쟁탈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옥선의 논리는 재력입니다. 좋은 환경, 좋은 교육, 좋은 미래를 자신이 줄 수 있으니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8년 전 아들의 여자를 돈으로 끊어냈던 그 방식 그대로 이번에는 손주를 향해 힘을 쓰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논리에는 치명적인 빈틈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재력인가 하는 물음이지요. 8년 전 아들을 위한다며 좋은 조건을 내세웠던 그 선택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홍옥선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한석중의 처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는 손주를 미끼로 재력가와 얽히려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미끼로 삼으려던 계산이
도리어 손주를 빼앗기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이 인물의 위험입니다. 평생 도망만 다니던 사람이 정작 손주를 지키는 문제 앞에서는 물러설 수 없는 벽에 부딪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 핏줄 하나 제대로 지켜본 적 없던 사람이 뒤늦게 무언가를 지키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그 자체로 인물의 변화를 예고합니다. 그리고 이 쟁탈의 한가운데에는 한규림이 있습니다. 억척스럽게 홀로 아이를 키워온 어머니에게 재력을 앞세운 시집 어른이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나선다면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위협입니다. 한규림이 8년 전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며 김무진을 지켜냈던 사람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이번에도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이든 감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야기는 한결이라는 아이를 축으로 재력과 핏줄과 모정이 뒤엉키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두 노인의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된 인연이 사동격 발각을 거쳐 손주 쟁탈로 번져가는 흐름입니다. 겉으로는 다정한 국수집 풍경 아래 서로 다른 셈법들이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창가 자리가 더 오래 마음에 남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낡은 장칼국 숯집 창가에서 시작된 두 노인의 인연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홍옥선의 뒤늦은 손주 갈망, 한석중의 오랜 한방을 향한 탐욕, 그리고 두 사람을 잇는 한결이라는 아이의 비밀까지 서로 다른 실들이 한 점을 향해 모여들고 있습니다. 아직 서로의 정체를 모르는 두 사람이 언제 어떻게 진실과 마주할지, 그리고 그 순간 어린아이 하나의 삶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다음 이야기를 조용히 기다려봅니다. 오늘은 홍옥선과 한석중, 두 노인의 얽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연한 국수집 만남 속에 한결이라는 아이가 놓여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아이가 두 집안의 핏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복선이 가장 눈에 남는 대목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두 사람의 인연이 어떤 파국으로 번져갈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